삼성전자가 주총 시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먹거리인 반도체 부문의 성장세를 점치며 기술력에 기반한 초격차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15억 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둔촌, 주공 등 13곳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불안 심리를 이용한 스미싱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 피해 등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가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주총 시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주총 시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처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기술력에 기반한 초격차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인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에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 많은 파운드리 고객들이 삼성으로 오고 있다며 첨단 공정에 경쟁력 리더십을 통해 삼성 파운드리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메모리 사업은 어려웠던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1위 업체로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3세대 10나노급 디램 양산과 6세대 VNAND 개발 등으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인공지능과 차량용 반도체 산업 성장,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투자 증대, 5세대 통신망의 본격적인 확산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어떠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AI 전용 반도체, 폴더블 폰 등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더불어 시스템 반도체와 QD 디스플레이 같은 미래 성장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업 기회를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주총이 열린 수원 컨벤션 센터 총회장은 지난해 주총 대란과 대비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주총에서는 1000여 명이 참석해 입장부터 혼선을 빚었지만 올해는 400여 명만 주총장을 찾아 혼란 없이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형 행사인 총회장 참여가 확 줄어든 겁니다. 삼성전자는 총회장에서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2자리씩 뛰어앉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는 한편 전자투표제도 처음 실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전파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슈퍼 전파 사건 이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던 확진자는 이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양상도 이 초기엔 중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유럽발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44명으로 대구, 경북 37명보다도 많았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93명 늘어 누적 환자 수가 8,4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55명 중 27명이 유럽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사례는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가 117만여 가구에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로 최대 50만 원씩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 추경으론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게 부족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1, 2인 가구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입니다. 대상 가구 수는 약 117만 7천 가구로 3,2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 4일 이내에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외화자금 시장의 달러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현재보다 25%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자금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선물한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물한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됩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지역은 공시가격이 14%가량 오르는데요. 다주택자와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집주인들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레미안 푸르지오. 이 단지 전용 85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올해 11억에서 12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4,800만에서 8억 6,4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 이상 급등하는 겁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에서 15억 원의 경우 70%, 15억에서 30억 원 75%, 30억 원 이상은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작년 수준을 유지한 9억 미만의 주택에는 큰 충격은 없겠지만 9억 이상 주택 보유자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1,383만 가구 중 현실화율 재고가 없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1,317만 가구입니다. 반면 현실화율 재고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상 주택은 약 66만 3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15억 5천만 원인 서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는 61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작년에는 보유세보다 47% 넘게 오른 겁니다. 한편 업계에선 임대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세로 장기 보유가 어려운 다주택자의 급매물도 일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상한제 기한에 맞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정비사업조합도 숨고르기를 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만큼 감염 우려가 있는 총회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유예 기간은 4월 28일 종료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7월 28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분양시장 자체가 서울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일단 분양 일정들이 좀 이렇게 분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다양해졌다. 이번 조치로 둔촌주공, 개포주공 1단지와 같은 서울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을 앞둔 13개 단지 2만 3천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들은 유예 기간 안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운동장 등 실외 공간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야 하는데 실내는 위험하니 차선책으로 실외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합은 총회를 무리하게 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를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이전까지 일정을 당길 수 없었던 일부 단지 중에도 이익을 보는 단지가 있을 전망입니다. 분양을 하반기로 미뤄둔 단지 중 새로운 유예기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기준금리를 0%대로 인하했습니다. 통화 정책만으론 금융 불안을 잠재우긴 좀 역부족이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자, 이에 정부는 외화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일명 통화수합 협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통화수합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통화수합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선물한 포지션 규제 한도를 25%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외환 스와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장 내일부터 국내 은행 선물한 포지션 한도는 선행 40에서 50%로 외은 지정 한도는 200에서 250%로 각각 확대됩니다. 선물한 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조정한 것은 2016년 7월 이후 3년 8개월 여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충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인하했는데 이 정도만으로는 왜 힘들다고 하는 건가요?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추면서 한국도 제로금리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과거와 달리 실물 경제 위축이라는 점에서 통화 정책만으로는 힘들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제로금리로 돈이 더 많이 풀릴수록 생산적인 부문보다는 부동산으로만 돈이 쏠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기 부양은 안 되고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통화수합후 체결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위축에서부터 실물 경제 위기, 금융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며 외환 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한미 통화 수합후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서 지금 첫걸음을 내디딘 셈인데 이 정도로 시장이 좀 안정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봅니까? 달러 가뭄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091억 7천만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의 규모입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 외환 보유액은 2,622억 2천만 달러,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말에는 204억 1천만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위기 당시의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국내은행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2월 말 128.3%로 규제 비율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외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건전성에도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달러 강세 지속 등의 요인으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은행 선물한 포지션 한도 확대에도 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으면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 수합 시장에 달러를 빌려주는 양적 공급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인 셈인데요. 결국엔 사태가 악화되면 약발이 떨어질 것이다. 소위 말해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지금.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화폐를 사전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어 금융시장 안전에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훌륭한 안전판이라고 얘기했으며 홍 부총리도 든든한 안전망이며 내막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도 훌륭한 안전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협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도 한율 안정 차원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등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반면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정부에서도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다면서 해결이 안 된 적도 있지만 2008년 협상됐고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통화 수업 관련해서 금융팀의 윤다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지난달 소비자 상담이 2자릿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식 서비스와 보건, 위생용품, 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또 여행뿐만 아니라 예식마저 연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 상담과 관련된 구체적 변화들을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상담 크게 늘었다고요? 네, 2월 소비자 상담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체 상담 건수는 6만 7,35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5.6%, 전달과 비교해 16.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담이 크게 늘어났습니까? 네, 지난달 전체 상담 결과를 살펴보면 국외 여행이 5,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건 위생용품이 4,321건, 의류, 섬유가 2,653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5,284건을 기록한 국외 여행입니다. 전체의 7.8%를 차지했는데요. 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소비자들이 여행을 자제하면서 여행 상품 계약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물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건, 위생용품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6,547.7%, 전월과 비교하면 392.7%나 증가한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마스크 수요가 대폭 늘어나며 보건, 위생용품 상담에서는 마스크 관련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마스크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자동 취소된 것들로 인한 불만이 주를 이룹니다. 예식 서비스도 전년에 비해 774.7%, 전월에 비해 907.6%나 상담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식도 미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예식과 관련한 계약을 연기하거나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소비자 귀책 사유라며 위약금을 적용한다고 해서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또 사람들이 활동 반경을 줄이기 위해 외식을 자제하면서 이와 관련한 외식 상담도 대폭 늘었습니다. 외식 부분은 전년과 비교해 884.3%, 전월에 비해 314.7%나 증가했는데요. 이 역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예약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지만 소비자 귀책 사유라며 위약금을 물리거나 이를 거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던 연령대와 구체적인 상담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연령대별 소비자 상담 건수는 30대가 2만 397건으로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40대가 26.6%, 50대가 18.6% 순이었습니다. 상담 사유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듯 계약 해제, 위약금이 2만 1,853건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품질 AS와 계약 불이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상담 현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문자 메시지 사기, 이른바 스미싱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건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2월 1일부터 한 달간 우리나라 식음료와 쇼핑 앱의 설치 건수는 각각 약 39%, 약 18%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관련한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는 모두 9,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문자는 마스크 무료 배포 등 관심을 끄는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해 가짜 애플리케이션, 악성 코드 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보안 전문가는 코로나19 관련 불안 심리를 이용한 스미싱이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인되어 있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설치하시고 이런 허용되지 않은 앱들을 통해서는 금융이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지인이나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애플리케이션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을 허용하지 않기로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미싱 문자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보험사의 새 국제회계 기준 IFRS 17 도입이 1년 더 늦춰졌습니다. 새 기준을 따르면 보험사들의 부채가 크게 늘며 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숨을 돌린 모양새지만 여전히 위기감은 높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보험사의 새 국제회계 기준 IFRS 17 도입 시기가 1년 더 늦춰집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현지 시간 17일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새 기준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보험 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 보험사의 장부상 부채가 급증하는 겁니다. 이번 연장으로 보험사는 자본을 확충하고 전산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번 셈입니다. 한숨은 돌렸지만 보험업을 둘러싼 위기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약 26% 줄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수익성이 더 나빠질 거란 전망입니다. 보험사는 걷어들인 보험료를 주로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데 금리가 내리면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판매했었던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2차 영마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신규 투자를 발굴하기에 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영업활동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애국개미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 등으로 인해 끝없이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가 반등을 노린 저가 매수 전략을 행하는 이들의 투자 전략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중순부터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 반등을 노린 저가 매수가 시작된 것인데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규모는 11조 원이 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 증가와 함께 신용 공여융자, 미수금, 반대매매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신용 공여융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 12월과 올해 1월 9조 원대였던 것과 달리 2월과 이달 들어 10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일명 B2, 증권사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입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연이어 하락하며 증권사에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에 따라 반대매매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미수금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4거래일이 되면 증권사는 자금 회수를 위해 개인이 매수한 주식을 강제로 매매하는 반대매매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올 1월만 해도 하루 평균 107억 원가량이었던 반대매매 규모는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한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3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자금 여력을 뛰어넘는 B2가 증시 하락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자금 상환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는 개인의 투자 손실을 키우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시장 조성자는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주식을 빌려 매수와 매도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하며 차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 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조성자의 시장 조성 의무 기간, 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이후 공매도 거래 규모는 16일 4,686억 원에서 17일엔 349억 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공기까지 깨끗한 하루였는데요.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에 최고 1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5mm로 적겠는데요. 그 밖에 서울과 경기 서부, 충청도는 아침 한때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도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9도 등 오늘 낮보다 8도가량이나 낮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겠고요. 산간으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내일은 특히 더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서 마스크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과 청주 13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12도,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라도는 아침에, 경상도는 낮에 흐리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15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